제가 좀 착각해서 사주 수업이 맞습니다. 사주. 그래서 29일 날은 수업이 없는 거로 해서 사주로 우리 기초공하고 오늘은 1시 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사주 강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을 알려드리고 원래 이제 1월 달 되면 2시까지예요. 뭐 11, 12월 달은 이제 기초 용어니까 뭐 어려운 거는 다 빼버리고 기초적인 걸 먼저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용어 정리. 여기서 좀 전에 아까 제가 여기 정비법 원래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정비가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안에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구시가지 정비하는 거. 자, 이거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이것도 우리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이 둘 다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은 낡은 주택, 뭐 낡은 상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옆에 기반시설. 자, 이제 보세요. 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기반시설. 자, 우리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이 잘 갖춰야지 도시가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렇죠? 기반시설이 없으면 난개발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기반시설이 열악하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이 있을 때는 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기반시설도 같이 공사해야 됩니까? 도로도 넓히고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공원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그러면서 노후한 주택을 작업하는 거라고요. 근데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거예요. 자, 이게 법률상의 구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한 주택만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작업해야 안 해요. 재건축 사업은. 안 하겠죠. 기반시설이 양호하니까 옆에 주변에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은 양호한 상태라고요. 그럼 걔네들은 작업하지 않고 그 기반시설 옆에 있는 주택이 낡아 있다. 그럼 주택만 작업하는 거는 재건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둘 다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기반시설을 같이 작업해주고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안 건드리고. 우리 TV 뉴스에서 서울에 뭐 강남에 음마 아파트 막 이래요. 음마 아파트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 단지가 커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4,600세대입니다. 여기가 한 단지인데 굉장히 크죠. 우리가 한 1,200세대만 되더라도 굉장히 대단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막 동수가 52개 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동 찾아가라는데 저쪽 반대 52동으로 오면 걸어서 한 20분 걸어가야 된다고요. 굉장히 멀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4,600세대 여기가 재건축 여기 음마 아파트인데 음마 아파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변으로 도로가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면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죠. 음마 아파트 주변에 도로라든가 학교는 양호하다고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만 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근데 우리 한강 넘어가서 강북 쪽에 가보면 거기 낡은 동네죠, 동네. 강북 쪽에 우리 옛날 오래전부터 있었던 동네. 거기는 이제 기반시설도 열악한 동네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강 북쪽에서는 대부분 뭘 합니까? 재개발하고 한강 남쪽은 비교적 채권에 개발된 지역이 많으니까 재건축 개념으로 보통 가요, 보통.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뭐 한강 남쪽도 재개발하는 동네도 있어요, 일부. 대부분 이제 재건축 개념으로 많이 갑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 자, 오늘 이제 또 뭐 배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차이 하셨습니까? 네, 이거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재건축 재개발 차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은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 이 차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은 둘 다 무슨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자, 그다음에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은 과거의 이름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에요. 과거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2000년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옛날 새로 개발된 시가지는 뭐 지금은 구시가지겠죠.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했다 이런 말도 해요. 실무 가면. 근데 그게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이다. 자, 시험 문제가 6문제씩 나오니까 문항수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자, 그다음에 농지법.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농지법이에요.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와서 크게 비중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 농지는 좀 특별한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농지는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농업이 본업이 아닌 사람들은 소유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무슨 뭐 장관 청문회 할 때 장관이나 부인께서 농지 가지고 있으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농지법 위반이다 막 그러죠. 농지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슨 뭐 질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지면 농지를 강제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로 농사 짓는 방법. 대리경작제도 이렇게. 농지법에서 대리경작이라는 걸 배운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뭐 누가 이렇게 뭐 아버지가 농지를 물려주신다든가 이러면 농사를 이렇게 짓지 않으면 이걸 이제 농어촌공사한테 파셔야 돼요. 우리나라 농어촌공사라고 있죠. 그 이제 공기업.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쓰시든지 본업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 형태를 취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농업이 본업이라는 게 뭐 전문적으로 농업만 종사할 수 있지만 투잡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근데 농업인이 이런 거예요. 농업인이 1년에 농산물을 팔아서 120만 원 이상 벌면 농업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제 농산물을 120만 원 이상 이렇게 팔았다는 그 증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지를 이용을 할 때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안 하면 뭐 대리 경작제도 이렇게. 대신 농사 짓는 제도. 그래서 수확량의 90%를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90%예요. 대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안 지면 대리 경작자가 강제로 들어온다. 그래서 생산량의 90%를 가져가는 거예요. 농지 소유자한테는 10%만 준다고요. 그럼 농지 소유자가 화가 나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네가 농사를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압력을 놓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푸시라는 겁니다. 이게 농사. 안 지면 또 다음 연도에 또 90%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농사가 잘 되는 농지는 보전해야 되죠. 식량생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절대 농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상대 농지 이런 거. 절대 농지는 앞으로 농업 용도로 계속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절대 농지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농업 진흥 지역. 자 이게 바로 절대 농지예요. 절대 농지라는 용어 쓰시는 분들은 농지법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농지법을 잘 모르니까 절대 농지란 말 쓴다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농지법 잘 모르시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절대 농지인 뭐다? 농업 진흥 지역. 농업을 진흥하는 지역이니까 이 농사 짓는 목적으로 앞으로 계속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농지는 농업진흥적으로 지정된 농지도 있고 농업진흥적으로 안 된 농지도 있습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농지법에 따라서 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비율이 농업진흥지역이 40%예요. 전국 농지를 조사해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는 무슨 농지가 될까요? 상대 농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 이렇게. 나머지가 60%겠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농지도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농지가 더 비쌀까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상대 농지가 광주시에서 뭐 거리도 가깝고 또 길도 잘 이렇게 나 있고 이런 주변의 농지가 이 상대 농지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배우는 이유는 농사를 짓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농지를 좀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아셔야 된다고요. 그걸 해야죠. 중개사 자격증 따가 농사 짓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투잡으로 농업 경영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뭐 농업도 잘만 하시면 뭐 좋은 소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좀 특이한 작물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쌀 농사 이런 거는 좀 경쟁력이 없다고요. 근데 좀 특이한 작물들 같은 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보다는 농지를 좀 이렇게 개발하는 거. 그러면 이런 상대 농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 농지법을 좀 찾아보고 예외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좀 찾아봐야 된다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뭐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 본업으로 농사진 사람, 농지를 제대로 이용을 안 하면 대리경작이라는 게 들어온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거로 나눈다.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까? 2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농지법을. 하지 말고 다 3번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하나만 만다 이렇게. 농지법은 이게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도 뭐 1시간 올해 농지법 3번이 없었어요. 답이. 우리 그동안은 제가 농지법 그동안 시험에서 농지법 3번이 꼭 있었어요. 뭐 최근에 한 몇 년 찾아보니까 우연하게. 근데 올해는 3번이 없더라고요. 제가 올해 농지법 3번 찍고 했더니 다 틀렸어. 제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무당이 아니니까 잘 못 맞추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웬만한 건 다 가르친 거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잘 기억했다 맞추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자식아 네가 그런 얘기를 언제 했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아예 딴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하고 거리가 먼데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받아야 되는 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석차별로 짜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중개사 시장도 몇 년 후에 좀 주택관리사라는 시험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사가 되는 시험. 그거는 2020년부터는 인원을 줄여요. 그러니까 60조 이상이 다 붙는 게 아닙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바꿔서 인원을 뽑아요. 뭐 1000명 이렇게 뽑는다고요. 주택관리사 3000명 이렇게 뽑는다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주택관리사 한 5000명 정도 뽑고 뭐 많이 뽑을 때는 10,000명도 되고 그러는데 주택관리사도 이제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뽑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주택관리사는 이제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응시인원이. 주택관리사는 한 3만 명 응시해서 보통 한 6,000명, 7,000명 정도 붙어요. 보통 60점 이상 되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는 작년도 20만 명 시험 봤잖아요. 이렇게 응시를 한 사람들. 아까 제가 책만 사서 이렇게 틈틈이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책 보면 앞에만 까맣죠. 우리 영어책 사면 옛날에 그 오형식만 까맣듯이 이렇게. 국토계획 보면 앞에만 보고 들어가서 시험 보신 분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걸 시험을 보고 나서 수험표를 가지고 와야지 그 다음에 또 그 자격 유지가 된다고요. 무슨 뭐 평생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평생반? 평생반 이렇게. 이런 평생반 같은 거 들어가시면 항상 시험에 응시하시고 그 수험표를 그 다음 연도에 제출하셔야지 뭐 뒤에 그 다음에 강의가 무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보시면 그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 또 새로 등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신다고요. 책만 사면 동영상 강의는 무료 이런 거는 항상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사견인데 평생반은 좀 공부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평생에서 가족들이 다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시험에 안 붙고 그 평생반 유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 5년간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공부하죠. 평생반 끊어서. 근데 그것도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분다는 보장도 없고 뭐 아버지가 1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붙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일부러 안 붙고 떨어져 고의로. 그 다음에 또 평생반 이용하려고 뭐 이런다고 하신다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또 해외여행은 몇백만 원짜리 갔다 오시더라고요. 돈 쓰는 방법이 다 다양하시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뭐 최대한으로 뭐 학원비 깎지 마세요. 학원비가 얼마나 한다고 깎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피해보고 그러니까 깎지 마시고 그 강의가 싸면 강사라고 쓰면 이게 강의가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값 내고 딱 하시는 것도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너무 고가 학원비를 요구하는 데가 있긴 한데 요즘에 학원비도 많이 경쟁으로 낮아졌잖아요. 애들 학원비에 비해서는 중개사 학원비는 학원비도 아니죠. 영어학원 막 100만 원씩 보내고 그러죠. 여기는 안 그런가? 안 그래요? 여기는 99만 원짜리 보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고가의 학원 보내신 분들도 있잖아요. 영어 수학만 배워도 애들 한 달 학원비 100만 원 가까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에 100만 원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얻는 거에 비해서는 학원비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그래서 너무 학원비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시간에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딱 지불하고 또 돈 많이 들였으면 열심히 또 공부하실 또 의욕도 생기실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보존하는 규제.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토지예요, 토지. 토지에서 뭐 도시개발 사업법 무슨 사업한다는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보세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뭐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시가지가 상가가 신축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상가나 뭐 주택이든 마찬가지인데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신축할 때는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안전하게 되고 또 건물을 신축할 때 이웃 건물에 피해 주면 안 되죠. 이웃 건물은 다 5층짜리인데 나만 20층 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 조망 같은 거라든가 일조권 침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건물을 신축 같은 거 할 때 관련 규제를 하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중요하고 7문제. 자, 우리 건축물을 신축할 때 안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에 관한 문제, 건축물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 전기, 가스,
무슨 뭐 엘리베이터 다 건축법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법입니다. 이거는 건축사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루는 법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도 건축법의 초보적인 건 좀 아셔야 돼요. 기초적인 것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나중에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건축 허가라는 개념 이렇게.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축 허가. 자, 제가 오늘 공법에서 계획 있었죠. 계획. 아까 무슨 뭐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도 있고 다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관청 가서 허가 받는 제도가 있어요. 허가. 우리 공법에서는 허가란 말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란 말도 써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 이런 말도 쓰는데 허가든 인가든 승인이든 관청에 가서 허락받는 거예요. 서류 준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물을 5층짜리 상가를 신축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행정처에 그 서류를 쭉 보고 검토를 쭉 해준다고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규정을 지켰는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내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까? 네. 자, 이 건축허가는 관청이 어딜까요? 관청. 이렇게 허가가 나오면 관청이 나와야 되겠죠. 관청이 아까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네. 우리 광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내가 건물을 5층짜리 상가를 신축한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건축사한테 가서 부탁하셔야 돼요. 내가 설계도 그리시면 안 돼요. 내가 5층짜리 상가를 광산구에다가 신축한다 그럴 때는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겨서 그 사람들이 확인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돈 주고 맡겨야 되겠죠. 그럼 건축사가 만들어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건축허가를 구청 가서 내셔야 돼요. 광주광역시 가서 내셔야 돼요. 구청 가서 내셔야 되는 거. 이런 걸 배우시는 거라고요. 구청 가서. 여기 광주광역시는 광산구가 있으니까. 예. 전라남도 나주시는 나주시장한테 가셔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예외가 공법에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21층 이상 건물. 그거는 광주광역시장이 허가권자예요. 좀 전에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이죠. 광주광역시 광산구니까 광산구청 가서 내시는 건데 21층 이상 건물이 되면 21층 이상, 그러니까 21층, 22층, 23층 이런 것들. 그 위로는 다 이게 광주광역시장님 허가권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건축부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건축허가 하나 쓰시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안전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사전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이 설계도 같은 서류 준비해서 관청 가서 뭘 받는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건축허가. 그럼 건축허가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사항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 자, 이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 같은 것들도 가끔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어떤 건물이 보면 건물이 이제 지어지고 나서 이제 건물주가 막 자꾸 바꿔요. 그러면 이제 그 위법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확인을 좀 하시고 전문적인 건 몰라요. 그건 건축사한테 하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택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자, 요것도 시험 문제는 7문제입니다. 거기 좀 빠졌는데 7문제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법은 7문제가 나온다. 자,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주택을 짓는데, 자, 이겁니다.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 지을 때. 그 주택법에다가 30개 이상 주택 건설할 때, 자, 그럼 우리 건설회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건설회사. 자, 우리 요 개수가 등기예요. 등기. 여러분, 우리 주택에는 등기가 있죠? 개별 등기. 그러니까 우리 단독주택에 사시면 그 건물의 단독주택이니까 한 개의 등기가 있고, 근데 아파트 살면요,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까? 그 한 동에 1, 2, 3, 4 이렇게 4개의 세대가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10층짜리 아파트다. 그럼 거기 40개 등기가 있는 거죠. 구분 등기니까 101호, 102호 다 따로따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아파트는 원래 그런 구조. 연립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등기 나오는 주택 개수가 몇 개 이상이면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 적용을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축법이라는 게 원래 보세요. 건축법이 주택을 짓거나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가를 신축하거나 공장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종교 활동하려고 교회, 뭐 호텔, 기타 여러 종류 건물들 다 모두 다 건축법이에요.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종류의 건물들은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 요 주택 개수가 몇 개 이상이면 한 번에
30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30개. 30개 이상. 과거에는 이게 20개인 적도 있었어요. 1997년도까지는 20개 이상이 주택법인데 그대로 또 개정돼 가지고 3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한 번에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로 업자들. 예. 주로 이제 뭐 개인이 건설회사를 차렸든 법인이 차렸든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아시죠? 예. 광주의 도시개발공사 이런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 건설회사들이 주택법 적용을 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주택법은 30개 이상 주택을 위해서 나중에 뭐 할 겁니까? 분양할 겁니까? 분양? 파는 거죠. 분양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아파트 건설할 때 30개 이상 주택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할 때 그다음에 건설된 주택을 나중에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분양할 때는 다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법으로 주택 짓는 건 1개에서 29개죠. 이거 아시겠죠? 30개 이상이 주택법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법은 29개 이하, 1개에서 29개 이하까지 주택 개수를 한 번에 지면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는 거예요. 자, 건축법 적용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으면요. 자, 건축허가란 말 대신 좀 더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자, 우리 그게 뭐라고 합니까? 사업, 예, 계획, 승인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 아까 제가 허가나 승인이나 다 같은 거예요. 예, 그거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뭐 허가라는 단어를 승인이라고 바꾸지는 않아요. 그냥 건축허가라고 그냥 익히시면 돼요. 고유 용어입니다. 관청 가서 허락받는 건축허가. 주택법에서는 30개 이상 주택을 짓겠다고 관청에 가서 뭘 받습니까? 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기가 더 어렵습니까? 건축허가도 어렵습니까? 네, 사업계획 승인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제가 후배 얘기인데 걔가 회사 어떤 건설회사의 면접 시험을 봤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건축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 차이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 아파트 건설회사니까 건설회사가 건축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구별하는 신입사원을 뽑고 싶은 거라고요. 법에 관한 그런 거를 이제 건설회사도 많이 이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준다고요. 학교에서는 무슨 뭐 부동산학과, 뭐 건축과 이렇게 하더라도 차이를 잘 안 가르쳐줍니다. 중개사 공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차이점 알려준 데가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무에서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받을 일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돈을 버시면 사업을 규모를 크게 하다 보면 여기 나주에다가 전원주택 같은 거 한 40개 지어서 팔 수 있습니까? 예, 땅을 큰 걸 하나 사서 그 농지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를 전원주택 부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까 형질 변경. 그럼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100평씩 잘라서 전원주택을 40개를 진대니까요. 요즘 여가생활 같은 거 하는 거 요즘 세컨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주말에만 이렇게 이용하는 집을 이렇게 해요. 요즘에 컨테이너 주택 같은 거 있죠. 컨테이너 뭐 모듈형 주택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짓는 게 있어요. 금방 짓습니다 그거.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거를 하면 내가 한 번에 40개를 진 거예요? 아까 제가 30개 이상이면 주로 아파트를 생각했습니까? 아파트? 예. 근데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등기 나오는 개수가 단독주택으로 40개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예. 그걸 지어서 내가 팔겠다. 분양을 하겠다. 예. 그러면 한 개당 3천만 원씩 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건축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여러분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더 팔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조금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저기 이렇게 내가 단독주택을 하나 짓지 않습니까? 전원주택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평당 단가가 뭐 400만 원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회사가 그런 얘기 하죠. 예, 그러면 집 짓는 것만 400이에요. 그럼 앞에다 마당에 잔디 까는 건 별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뭐 거기다 벽도 모두 세우셔야 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담장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건 다 별도라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항상 전원주택 지을 때 평당 내가 400에 줘줄게 막 이래요. 그건 말 그대로 짓는 것만 400이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가전제품도 사야 됩니까? 전원주택이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뭐예요. 그 벽난로가 옛날에 우리 모래시계 때 벽난로에서 이렇게 고연주에 낭진 누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벽난로 사면 300이라니까 300에서 500이에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연결 주고 돈 벌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잔디 까는 거. 그 잔디 까는데 한 500 들어요. 잔디 깎는 기계도 사야 되죠. 그럼 잔디가 있으면 거기도 뭐도 사야 됩니까? 이렇게 정자 사야 되죠. 이렇게 고기 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다 계산해 보면 나중에는 평당 400이 아니라 평당 600 든다니까요.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건설회사가 이문을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져서 그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순진한 사람을 약간 이제 제대로 정보를 안 주긴 하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당 400에서 남기지 않고 더 팔아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아셨다가 전원주택 짓는 사람들은 그거까지 다 예산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그냥 400에 그냥 계약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약을 중간에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이미 집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잔디 까는 것도 맡기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건설업자한테. 그럼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을 때 전원주택만 짓는데 평당 목조 건물인데 평당 400 든다 이렇게. 32평짜리다. 그러니까 평당 400이다. 그럼 4, 30 해가지고 뭐 한 1억 3천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3천만 예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 세우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거 말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여기 뭐 계단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 이렇게 약간 무슨 뭐 테라스인가?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별도입니다. 테라스 만드는데 1,000, 잔디 까는데 500, 담장 만드는데 300 든다. 2층도 테라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안에 싱크대 같은 것들도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거는 약간 빠졌는데 아까 단독주택을 40개를 지어서 전원주택으로 팔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개인이. 그럼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하고 이 차이는 무조건 개수로 딱 따지시면 돼요. 29개 이하는 주택 지을 때 건축법, 그 다음에 30개 이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게 더 어렵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뭔가 보세요. 상가나 공장이나 교회는 이때는 무조건 다 건축허가 되는 거예요. 상가 이런 거는 등기 개수를 안 따주고 다 그냥 건축허가. 요 주택에 대해서만 30개 이상, 요 주택이니까 30개 이상 주택 지을 때만 주택법.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했습니까? 자, 법의 이름을 12개를 쭉 보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그 글자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법의 이름을.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법의 이름을 한번 살짝 보시라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은 자, 우리나라 토지, 전 국토 토지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률이죠. 우리나라 국토를 토지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률이다. 자,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절차 정하는 법률이다. 그 절차가 규제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예요.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법이다.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은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 자, 그 다음에 건물을 건축할 때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안전 등이니까 뭐 안전, 뭐 환경, 기능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규제인데, 자, 우리 여기서 주택법은 30개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건축법상 주택은 29개 이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건물도 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습니까? 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 이 전문 용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네. 건설회사 사장님이 사업계획 승인 빨리빨리 좀 내라 막 그런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소규모로 이렇게 29개 이하로 하는, 야, 거기서는 왜 건축 허가 안 나오냐 막 이런다고요. 그게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이 용어를 쓰시는 겁니다. 농지법도 있으시고요. 농지를 소유, 이용, 보전하기 위한 규제를 정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근데 우리 거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볼 용어가 있네요. 거기 건축법에서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근데 건축이 신축, 증축, 개축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용어네요, 용어. 지금 건축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자,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건축. 제가 아까 건축에서는 주로 이게 신축을 말하는 거, 신축. 새로 짓는 거 있었죠? 근데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증축도 들어가는 거예요.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자, 하나 더 쓰세요. 여기 보시면 재축. 자, 거기다가 개축 등 그랬죠. 등. 자, 공법에서 등이란 말은 뒤에 더 있다는 거야. 근데 그냥 요약을 한 건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까지만 아시면 원래는 이전도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네, 5가지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건축 그러면 주로 신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 중에 증축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면 신축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네, 그럼 신축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건물을 3층짜리 상가를 졌다 신축한 거예요. 증축은 뭐 한 겁니까? 네, 증축은 기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자, 층을 올리거나 옆으로 면적을 넓히면 다 증축공사하는 거예요. 층을 올리거나 아니면 높이가 올라가거나 옆으로 면적이 넓어지면 다 증축공사예요. 아까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거죠. 네,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올리는 거. 그러면 개축이 뭔가 보세요. 개축. 개축은 기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을 자, 이거 쓸까요? 전부를 철거하고. 자, 지금 요거는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건물을 전부를 철거하고 자, 종전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이렇게. 자,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부를 한번 철거하고 다시 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층짜리 건물이 있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좀 보세요. 3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1층 바닥 면적이 100. 자, 2층도 똑같은 사이즈로 100을 낸 거예요. 자, 우리 3층 사이즈도 100입니다. 그러면 1층, 2층, 3층이니까 층은 몇 층? 3층. 그 다음에 면적을 이거 뭐라고 할까요? 요 세 개의 면적이 각 층 면적을 연결했다고 해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면적. 연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는 거예요. 300. 이 건물은 3층짜리면서 연면적은 300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용어죠. 용어. 연면적 할 때 이 연자가 이을연자라고요. 그러니까 1층 면적 100, 2층 면적 100, 3층 면적의 100을 다 연결한 겁니까? 그러니까 연면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연면적이 3층 300인데 이거 보세요. 전부를 철거하죠. 그럼 이거 다 철거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이 없는 데지입니까? 이거죠. 전부 철거하고 나서 파란색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3층 300을 진 거예요. 3층이고 각 층의 면적이 얼마가 되게 이렇게 요거 이내로 이렇게. 그러면 3층 이내 요 종전과 같은 규모니까 종전과 같은 규모 같은 규모자가 좀 빠졌네요.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졌다 이렇게. 그러면 3층 300으로 그대로 지어놓으면 이거 개축한 거죠. 개축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종전과 사이즈가 같은 모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고쳤다는 의미의 개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층 400을 졌어요. 건물 3층 300짜리를 전부 철거하고 4층 400을 진 거죠. 자, 층은 몇 층? 4층이고 각 층 면적이 100이에요. 이렇게. 그럼 합치면 400이네요. 자, 이렇게 지면 이게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했어요? 초과, 이렇게 지면 초과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개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축이에요. 네, 자, 이게 왜 신축이냐면 보세요. 아까 3층 300짜리를 전부를 철거했죠.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고 여기서 3층 300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크게 졌죠. 네, 그러면 종전과 완전 다른 건물을 새로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축공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개축이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내에서 지으면 그러면 개축, 종전 3층 300 그 내에서만 지시면 돼요. 그러면 종전과 사이즈가 같거나 그 이내로 지으면 개축을 보겠다는 거예요. 개축. 네, 그런데 사이즈가 초과해 지으면 전부 철거하고 사이즈가 초과해서 지으면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신축이 되는 거예요. 전부 철거한 상태에서 초과하는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신축, 증축, 개축 차이점을 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어도 신축이죠. 네. 그리고 기존 건물에서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올리면 증축이고 네. 기존 건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내에서 지으면 뭡니까? 개축. 종전 규모 내에서였으니까. 네. 그럼 전부 철거하고 초과해서 지으면 네. 그것도 신축으로 올라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재축은 뭐냐면 뭐 이전은 이거 아실 필요 없고 이전은 건물 옮기는 거니까 자, 재축공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전부가 멸실되고, 자, 멸실이 뭐예요? 자연재해. 자, 우리 지진이나 산사태가 나서 건물이 멸실됐어요. 전부. 요건 아까 건물주가 스스로 철거한 거라고요. 자, 뒤에는 같아요. 종전 규모 내에서 이렇게.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다시 지었다 이렇게. 자,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은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차이점은 하나는 스스로 철거, 요거는 자연재해로 멸실. 그러면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지으면 개축이란 말을 안 쓰고 재축. 근데 재축인데 이게 다시 재자예요. 이게 다시 재, 뭐 재차 이런 거 할 때 그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음이 같죠. 재라고 이렇게 음이 같으니까 앞으로 재축 그러면 재라는 걸 본따서 자연재해. 그런 다음에 뭐였습니까? 종전과 같은 규모.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할 때는 모두 건축허가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아까는 제가 이제 그 신축이란 말을 예를 든 거예요. 신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6가지 법률을 쭉 보면서 자, 우리나라 국토에다 계획 만들어서 토지 이용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 계획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 그런 정비사업, 농지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을 신축, 중축 같은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단 건축물 중에 주택이 몇 개 이상 30개 이상을 한 번에 지으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30개 이상 주택이 지어지면 좀 더 까다로운 심사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그러죠. 그럼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 간의 예의도 지켜야 되지만 아파트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격음이 들리지 않게끔 뭐 두껍게 하든가 안에 새로운 재료를 넣어야 되겠죠. 그 주택부에서 하는 걸까요? 주택부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부에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 그 층간소음 규정을 둔 거라니까요. 층간소. 아니면 이제 이웃집하고 소음도 있죠. 요즘에 이제 층간소음 많잖아요. 층간소음. 저희 집도 위에 저희 집도 아기가 좀 9살인데 막 뛰는데 조카들 막 뛰는데 저희 집 위에도 많이 뛰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막 저한테 막 되게 미안하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저 누군가 했더니 그때 위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육친하고 저한테 뭐 옛날에 막 그 파리바게트 가서 빵도 많이 사줬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우리 집도 뛰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너무 뛰어가지고 빵 얻어먹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가지고. 에이, 뭐 그럴 수 있죠. 뛰시라고 이렇게. 어디 뛰어야지 뭐 그랬더니 진짜 뛰더라고요. 막. 네. 그래서 저희 밑에 집도 저희 집에 뭐라고 안 그래요. 저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뭐 수험생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고3 애가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상호간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재료가 울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2015년 이후부터는 아파트가 틀려요. 그 이전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층간소음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뛰더라도 우리가 아파트에서 아무래도 소음이 들리죠. 하다못해 의자를 이렇게 식탁 의자를 빼더라도 밑에 소음이 들리는데 이게 2015년에 이게 들어갔어요. 사업계획 승인 낼 때 층간소음 규정 같은 것들을 다시 보완해라 이렇게. 그때 막 우리 이웃집하고 싸움 났잖아요. 살인 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공법의 특징인데 뉴스가 터지면 항상 바꾸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지진 나가지고 포항에 무슨 뭐 지금 뭐 한국당 뭐 민주당 가서 다 그거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안전한 주택을 짓겠다 지진 나도. 그러면 이게 여기 건축법 바뀌는 거예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지진에 대한 내진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추가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진 규정이 들어가면 건축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물은 돈이 있어야 담보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안전한 건물도 되는 거고 인생도 자유로운 거잖아요. 여기 돈 벌려고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뭐 인격 수양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딴 데 가서 절로 가서 하시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제약시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좋은 그런 서비스용. 가장이라는 게 서비스맨 아닙니까? 가족에도 서비스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달에는 강의가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강의 돈 못 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가사일로 서비스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쫓겨나가 봐. 그러니까 저는 잘해요. 설거지 잘합니다. 설거지 잘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들었는데 설거지 할 때 이렇게 제가 샀어요. 설거지 하다 보니까 물이 막 튀잖아요. 그 여기 펜스가 있어요. 펜스.
설거지 펜스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1등하면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5,000원인가 팔더라고요 인터넷에. 거기서 이렇게 곰돌이 펜스인데 그거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설거지가 이렇게 재밌어. 물이 안 튀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설거지가. 여기 싱크대에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세우면 설거지할 때 물이 하나도 안 튀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설거지가. 그래서 마누라가 설거지 끝나면 빨리 마트 갔다 오라가지고 마트 갔다 와서 뭐 사오라는 거 사오고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배씨 아줌마 됐잖아요. 그래서 배씨 아줌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학원 와서 학원 서비스도 하고 우리가 현대사회는 다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비스 정신이 추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야, 이 나이에 무슨 서비스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서비스를 잘 하셔야지 남들한테 지지를 받고 계속 사무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전에 70년대는 공급자가 별로 없었죠. 수요자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은 대충 해도 다 팔렸어요 물건이. 근데 지금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훨씬 더 많다고요.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되게 많이 해요. 자영업, 치킨집 많죠. 치킨집 너무너무 공급자들이 많잖아요. 사 먹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치킨집도 살아남는 몇 개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경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은 아직까지도 수요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에서 막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도 나중에 여러분들 경쟁을 좀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시고, 경쟁을 하라는 게 남의 손님 뺏어오고 이런 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손님을 자꾸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나중에 공부를 많이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끝난 게 아니라 실무적인 공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옷가게인데 여긴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서 안 돼 장사가. 그럼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그 사장님한테 한번 사무실 가서 이 사장님이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잘 정보를 여러분들 좀 모아두셨다가 이렇게 옷가게 같은 거 열 때 이렇게 좀 그런 거 중개해 주시면서 그런 것도 해주고, 이런 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좀 필요합니다. 중개업자가 좀 그런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상가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DP. 옷 같은 거 DP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만 연구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 물건을 이렇게 DP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미대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공부합니다. 그 시각 디자인 이런 친구들이 머천다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머천다이징 매니지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상업용 물건을 어떻게 전시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무슨 뭐 오렌지 팩토리 같은 큰 옷가게들이 있어요. 그 뭐 자라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걔들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DP를 했냐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국토계획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